먼저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만들 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보라 역을 맡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순 역할 맡았던 박하선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렇게 채택되신 분들은 5분께 이 3분께서 포스터에 사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련돼 있으니까 나가실 때 사인 그 포스터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굉장히 좀 최근에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저는 제 시간에 잘 도착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틀째인데 관객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독립영화가 이렇게 큰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흥행도 잘 되고 있어서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고발하기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불안하길 바라는 그런 따뜻한 시선이 담겨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감독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S전자에서 반도체 만드시다가 영상원에 들어가셔서 영화 감독을 하셨고 처음에는 이제 로맨스물 초인이라는 작품 만들었고 이게 2번째 장편 데뷔작 고백을 만드셨습니다. 혹시 예전부터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는지요? 네, 일단 사회 고발 영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영화들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로 더 나아가서 여성 폭력, 가정 폭력을 다루는 것들을 좀 많이 묻어나게 하는 그런 영화들을 언젠가 해보고 싶었고 이거 좀 영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 보면 그 스토킹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학대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어떤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 일부러 좀 녹여내셨는데 아동학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문제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요? 네, 일단은 이 세 여성에 대한 문제를 좀 먼저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나오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폭력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아동 폭력 주가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이 묻어날 수 있게 현실을 고발하고 사회 시스템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영화가 구성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하선 배우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박하선 배우 연기 굉장히 잘하시죠. 막 분노 이렇게 막 끌어오는 것도 절제하시는 연기도 인상적이고 또 그런 좋은 연기로 부천 국제영화제에서 장편 부문 배우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인스타그램에 이 영화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 집이 있다고 또 깨알 홍보도 해주시고 네, 이게 결혼하고 출산하고 복귀작으로 이 영화를 선택하셨을 때 많은 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많은 작품 제의가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많은 작품 제의는 없었어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결혼하고 출산하고 나서 경력 단절이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되다가도 뭔가 무산되기도 하고 한 2작품 정도 막 그렇게 되고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굉장히 단비같이 찾아왔던 작품이었는데 시나리오를 봤는데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맨 마지막에 끝에 우리 영화 제목이 고백인데 그 마지막에 고백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굉장히 큰 울림을 받아서 꼭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영화도 사실 제작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잖아요. 밀리기도 하고 근데 페이도 좀 이게 저예산으로 더 저예산이 되고 이랬었는데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너무 메시지가 좋아서.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기다릴 때 배우분들은 약간 좀 조바심도 나거나 만약 이렇게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엎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영화가 가진 힘이 너무 좋아서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강소영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가 2018년 여름에 촬영된 겁니다. 3년 전에 촬영됐으니까 지금 강소영 배우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촬영한 당시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연기 굉장히 잘하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영민을 자아내는 연기도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또 표정이 서늘해지는 연기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하셨는데 초등학교 3학년 당시에 이런 영화에 출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 감독님과 주로 소통을 어떻게 나눴는지 감독님께서 어떻게 좀 연기 지도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이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연기 연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진짜로 연습 그냥 거의 안 하고 촬영 현장을 가서 그 촬영 분위기에 맞게 그냥 연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감독님의 스타일에 맞게 조금 조정해서 굉장히 프로 연기자인데요. 감독님 스타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서 할 정도면은 거의 뭐 프로페셔널인데요. 그렇게 네, 감독님이 그렇게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고 그냥 훌륭하십니다. 네, 그 감독님 또 어머니께도 뭐 특별하게 뭐 부탁한 게 네, 있으셨다면서요? 뭐 소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연습 같은 거를 사실 시키지 않게 했었고, 근데 워낙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뭐 진짜 뭘 하지 않아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만 어떤 판을 매해주면 이 어떤 그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중에 굉장히 배우로 대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께 여쭐게요. 이 영화 구조가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사건이 딱 발생하고 일주일 동안 쭉 시간을 쭉 가면서 거기에 또 병치되면서 그 일주일 전에 오순과 보라 이야기가 이렇게 마주보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어떻게 이 구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일단은 이 폭력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의 오승이가 맡은 과거의 부분은 보라와의 그런 부딪힘을 당할 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폭력에 노출됐고 어떤 상태에 지금 있고 과거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아이로 나타나게 되는지 이 과정을 조금 구조적으로 좀 독특하게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목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구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엔딩 크레딧도 특이하게 이제 거꾸로 하셨던 것들이 이제 제목과 조금 어울리게. 네. 감독님이 아무래도 이과 출신이어서 핸드폰 만드시다 오신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이루어진 짐작을 해보고요. 그 박하선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론 인터뷰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좀 독특한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오수는 어릴 적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어린애 이렇게 본인이 이제 캐릭터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을 연기하기 위해서 또 본인의 과거 또 경험담도 떠올려가면서 연기를 하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순 캐릭터를 연기할 때 배우님께서 어떤 접근을 하셨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어렸을 때 기억, 추억, 환경에 지배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심한 친구였고, 좀 보란 아이처럼 10살 때 제가 굉장히 저희 집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도 했고 뭔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딴 건 아니고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아무 반항을 못하고 20대 중후반에 그게 터졌었어요. 사춘기가 굉장히 늦게 온 거죠. 근데 그때 막 아빠랑 싸우다가 너 그래서 언제까지 그럴 건데 내가 미안한데 너 그래서 언제까지 거기에 갇혀 있을 건데 나는 빠져나왔는데 나도 변했고 그랬는데 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그래서 뭔가 탁 맞은 것 같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굉장히 어릴 적 상처와 트라우마에 스스로 가둬두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저는 좀 벗어나고 지금은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폭력을 하시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엄해서 뭔가 그렇게 말로 상처를 좀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아빠가 너무 싫고 믿고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이미 전 치유해서 잊고 살았는데 이 역할을 하면서 아무래도 학대에 대한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친구니까 저의 어떤 면을 갈고 닦아서 막 확대시키고 상상하고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저 상황에 처해 있으려면 그 작업이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안에서 하기가 싫어하더라고요.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 계속 끌어오는 작업이 조금은 잊고 싶었던 기억을 좀 끌어오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육아보다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그게 조금 힘들어서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연기를 하면서 본인의 과거를 잊고 있었던 과거를 다시 마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기를 해내면서 되게 좀 저는 배우가 아닙니다만 치유가 되거나 그런 과정들이 좀 있나요? 과거에 나와 좀 접근하는 그런 치유의 시간이 됐나 궁금해지는데. 묻어두고 숨겨뒀던 거 다시 끌어오면서 좀 더 치유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보라한테도 굉장히 감정이 이입이 됐던 게 그때 10살의 저를 안아주는 느낌? 그리고 좀 위로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강소영 배우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촬영장에서 언니라고 불렀다고. 그렇죠? 언니. 아까 여쭤본 거 언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하는 연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호흡 박하선 배우께 어떤 연기 조언이라든지 또 어떤 도움받은 부분이라든지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물어볼게요. 일단 기억나는 건 오순이 언니가 이 영화에서 공원으로 저를 자전거를 태워주고 가는 그 장면이 하선이 언니가 자전거를 저를 처음 태워주는 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씬을 태워주면서 저한테 소연아 너 의외로 좀 무겁구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웃었던 것 같아요. 긴장 풀어주려고 일부러 친해지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니요, 이렇게 혼자 타다가 제가 사실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 영화 덕분에 자전거를 배우게 됐는데 이 친구는 사이클 선수였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굉장히 열심히 타는데 혼자만 너무 열심히 탔던 거죠. 그래서 누굴 태워본 적이 없는데 태웠더니 굉장히 아이인데 지켜줘야 되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얘기는 좀 처음 듣는 거죠, 감수연들. 저런 심정에 있었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듣는 거죠. 처음 들었어요. 네, 무겁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처음. 영화 보시면 이 설정 자체가 흥미로운 거 하나가 이제 그거잖아요. 천원씩 모금해가지고 1억 원을 이제 채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굉장히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들은 안 낸 사람들 너희들은 왜 안 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안 내는 사람들은 범죄자 의도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춤에서 뭐 돈을 낼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장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이제 학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뭐 자식을 소유물처럼 되는 그 삐뚤어진 신권의식, 그 마지막으로는 그 공감하지 못하는 공동체 의식의 부재 이런 세 가지가 맞물리거든요. 근데 세 번째 문제를 좀 건드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동체 의식의 부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사람들이 크게 와닿지 않다는 거를 이제 그 보여주시려고 화두를 이렇게 던지셨다는 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일단은 사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내는 그 카운트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지 무엇이든지 바뀌고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들이 계속 이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좀 비유적인 표현인 것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뭐 얼마 이 영화에서는 사실 굉장히 적은 액수가 모아지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삐뚤게 이걸 파일을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설 연휴 때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그거는 또 방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다는 거에 대한 방증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박하선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연기 인생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올해가 17년 차 하시거든요. 근데 이 영화 찍고 나서 채널A 평일오후 3시에 연인, 그리고 TVN의 산후조리원, 카카오 TV의 며느라기 3개 다 흥행이 잘 됐어요. 드라마가. 이 영화 찍은 다음에 촬영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고 또 이 고백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거의 수백 번? 굉장히 많이 완전 외우시고 이제 촬영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기 커리어 중에서 이 영화가 박하선 배우께 가지는 의미라 그럴까요? 좀 뭔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뭐 임신, 출산으로 2년, 그 전에 뭐 열애설이 나고 2년 정도 도합 4년을 쉬게 됐었는데 열애설 후 2년 만에 했던 게 혼술남녀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결혼을 미룰 만큼 미룰 상태라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됐는데 연기가 한창 재밌을 때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2년을 쉬게 되면서 너무 고프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파봐야 안 하고 그 쉬는 동안 예전에 나의 찬란했던 뭐 하이킥 시절이나 막 이런 걸 혼술남녀 때를 다 찾아보면서 근데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도 많이 하고 뭐 연기에 쪼가 있다든지 뭐 다른 사람 연기들을 보면서 요즘 트렌드는 좀 자연스러운 연기구나, 내가 너무 연기를 했구나, 그걸 4년 동안 좀 많이 반성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만난 작품이라 굉장히 원래도 연습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좀 더 하고 그리고 사실 아이가 있으면 공부할 시간이 많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시간에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도 생겨서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사실 감독님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그냥 보라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는 씬이 하나 있잖아요. 슈퍼에서 컷신을 하는데 오케이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정말 지문 2줄이었나? 그냥 지나간다. 왜 오케이를 안 하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시영 씨는 왜 이렇게 오케이를 안 하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뭐가 잘못한 거지? 하다가 내가 이걸 그냥 쉬운 씬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씬이라고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었나 싶어서 잠깐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 했는데 오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뭔가 정말 해머로 머리를 맞은 듯이 정신을 좀 차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지나가는 한 씬 한 씬 다 좀 더 열심히 이 작품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게 됐어요, 덕분에. 감독님 그때 오케이를 바로 안 잘 해주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좋은 생각이었네요, 진짜. 굉장히 거의 한 별수는 아닌데 6테이크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두 테이크에 오케이를 해주시거든요. 왜 안 하지? 화를 났었는데 되게 제가 싫었나 봐요, 그 어. 연기가. 그래서 덕분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수현 배우께 질문 온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역할을 정말 잘 연기하셨는데요. 혹시 참고가 됐던 뭐 다른 배우라든지 존경하는 배우 혹시 뭐 닮고 싶은 배우라든지 이 영화와 관련 없더라도 혹시 저 배우처럼 정말 연기 잘하고 싶어 뭐 그런 배우 롤모델 같은 저기 옆에 있는 박하선 배우님 빼고 지금 말하면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당연히 롤모델이 1번 이고 2번 그러면 다른 분은 누가 있어요? 사실 저를 처음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좋아하는 배우나 뭐 닮고 싶은 배우 질문이 그렇게 왔어요. 질문. 네, 관객 질문이에요. 그때 네. 딱히 없으면 말씀 안 해도 돼요. 아니 네. 조정석이요? 왜냐면은 존경하는 배우.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원래 좋아하는 배우님은 조정석 배우님인데 원래 하선현이가 1위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당연하기 당연한 때문에 우리 분들도 다 아시니까. 조정석 배우도 좋아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굉장히 간단한데 관객수 얼마 들어오면 뭐 하겠다 공약 이런 거 있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뤄주기는 쉽지 않지만 뭐 예컨대 뭐 지금 1만 넘었으니까 뭐 예컨대 5만, 10만 넘어가면 뭐 하겠다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짧게 가볍게 얘기하세요. 네. 하시면 좋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고. 너무 생각 안 해봐가지고. 그럼 이 질문은 패스하는 걸로 하고요. 감독님 각본을 직접 쓰시잖아요. 각본 네. 쓰실 때 그 각본 쓰시는 영화 감독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취재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그 각본 쓰실 때는 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일단은 이 고백이라는 영화, 이 시나리오를 쓸 때는 일단은 그 학대를 피해하는 피해자들의 어떤 수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었고 또 어쨌든 오순이가 사회복지사이니까 그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과 지금 힘든 점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서칭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 캐릭터한테 입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나리오 쓸 때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취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 영화가 제일 특별했고. 알겠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인데 영화 나온 계절이 여름인 이유가 여름에는 옷을 얇게 입어서 학대 흔적이 나타나기 쉬워서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찾아봤어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네요. 여름에서 이게 보이니까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거든요. 배우들은 덥지 않을까요? 여름에 연기하다 보면은? 근데 그 2018년도가 너무 더워서 정말 이 영화도 굉장히 힘들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지친 상태였는데 그 엄청난 더위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기하기도 더 힘들었을 것 같고
그 더위 덕분에 더 끈적한 느낌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빌라가 진짜 에어컨도 없고 진짜 더웠거든요. 좁고. 그런 느낌 받은 거예요. 네, 저도. 근데 그게 정말 그래서 더 죽이고 싶고 그런 그런 감정이 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들어가기 전에는 저기 들어가기 싫은데 너무 지옥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지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집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나고 더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소연이 말 보라의 집이 굉장히 좁고 또 저희가 뭐 세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좁은 집에서 수많은 이제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목을 그런 장면들을 찍었을 때 그 열기를 이게 제가 딱 느껴봤을 때도 되게 엄청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에너지와 이 더위와 함께 굉장히 여기가 지옥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강선배는 좀 어떠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사실 제 보라의 집을 들어갔을 때는 조금 들어가기 싫고 진짜 들어가면은 찜질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몸이 끈적끈적거릴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제가 먹물에 발에 묻혀서 찍는 씬을 촬영했잖아요. 근데 그 씬을 이렇게 바닥에 먹물이 묻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좀 억지로 묻히지 않는 것처럼 티나지 않게 이렇게 타다 하는데 바닥이 너무 끈적거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기분이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빠한테 맞는 씬을 찍었는데 좀 더 뭔가 여기 바닥도 끈적거리고 이제 옷 내가 좋아하는 좀 많이 입었던 옷이 먹물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땀 때문에도 그런지 막 몸에서 우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먹물과 여름과 그런 것 때문에 그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왔는데요. 사회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약자들의 연대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안타까웠는데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 좀 더 과격한 방식으로 연출하고 싶지는 않으셨는지요? 사실 어떤 과격한 방식이라고 하면 좀 더 자극적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폭력을 다루는 문제에서 좀 더 이 폭력이 전달되는 과정이 이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어른이 될 때까지 이 트라우마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좀 그런 면에 더 치중하고 싶은 영화였고 그래서 좀 더 액션이 많지 않고 장르적이지 않고 그런 영화라고 그렇게 애초부터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고 과거에는 아동 학대 다른 거는 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많았다면 이 영화에는 딱 소리로만 딱 한 차례만 들리고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감독님과 그 전에 얘기했는데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던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영화도 어떤 사제 아동 성추행을 그런 보스턴 글로브 기자들의 취재를 하는 장면인데 그 영화인데 전혀 그런 거 한 개도 보여주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영화로 만든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게 했었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오수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을 때 먼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박가선 배우님은 오순 캐릭터가 이 마지막에 이제 영화 이제 고백 딱 올라 끝난 다음에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오순도 석방이 되고 보라도
소년원에 들어간다거나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둘이 나와서 좀 계속 보라가 큰 때까지 잘 같이 살든 아니면 지켜봐 주든 그러지 않았을까 좀 희망적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어떤? 그런 엔딩을 상상하고 엔딩은 없지만 그 엔딩을 상상하고 마지막을 끝냈거든요. 어찌됐든 이 보라라는 아이는 대한 가족으로 오순이와 대한 가족이 되는 느껴지는 그런 엔딩을 상상했고 그게 어떤 법이나 제도의 테두리 안에 이 사람들이 보호받았으면 하는 그런 엔딩을 좀 꿈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아동 학대 문제 굉장히 많이 이제 전파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를 가만 생각해보면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학대하는 부모에게. 왜냐하면 아동 복지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오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또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잘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더 입법을 더 많이 활동을 하던 지자체들이 더 지원을 하던 그래서 민간에서도 좀 이런 학대받는 아동들이 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이 아무래도 뭐 예산이 많이 뭐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질문 것 중에 보시는 동안 아까 공약 그래도 질문을 주셨는데 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네. 제가 며느랑이라는 드라마 때 100만이 볼 줄 모르고 그냥 정말 걸었다가 깡을 추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공약이라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곧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제가 공익 광고를 찍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 공약을 공적인 일을 하는 그 공인분들이 공약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공약을 걸자면 뭐 10만으로 하면 소연이가 너 춤 잘 추잖아. 뭐잘 같이 출까? 저못 추. 그러면은 만약에 같이 추면 감독님도. 네, 그러면 10만 되면 세 분이 같이 춤추는 걸로. 제작 그 리틀비 픽처스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네.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윤경 씨도 같이요. 네, 꼭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틀 만에 1만 명이 돌파됐으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이제 영화와 관련된 감독님께서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이 영화 시나리오 쓸 때도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누가 할 것인가 고민했던 부분이 보라의 어떤 양면성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보라가 반친구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동 학대 문제만이 아니고 뭐 학교 폭력 문제 같은 것도 다루려고 했는지라고 여쭤보셨는데 통상 이럴 때는 학대받는 아이는 착한 면이나 좀 이렇게 그런 면만 부각하기 마련인데 또 얘가 이렇게 돼서 안 좋은 방향으로 그 성격이 변하는 것도 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일단은 이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가 그런 폭력에 노출되고 이것들을 표출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정이 아닌 학교라는 사회에 들어와 있을 때 이거를 좀 어떻게든 표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이 폭력, 이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의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기 직전에 그거를 이제 오순이가 캐치를 하고 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적인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이 피해, 이 학대에 대한 것들의 위험성을 좀 더 알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딜레마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에 대한 것도 많이 넣었었고 그래서 결국에 넣었지만 그런 것들 많이 고민을 했던 거 시나리오에서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했고 이걸 얼만큼 사람들이 불편해할지 또 반면에 이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정말 구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넣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거의 모든 연구에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 학대를 받거나 이렇게 체벌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커서 어떤 공격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더 발현된다고 모든 연구에서 이렇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스웨덴 같은 나라는 1979년에 사랑의 매도 불법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체벌하면은 거기는 법으로 잡혀가요 바로. 전 세계 53개국 정도가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법을 명문화를 시키고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회 인식의 문제 같은데 1979년도 처음에 스웨덴이 그 법을 통과시켰을 때 전 유럽이 경악을 했다 그래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애들은 말 안 듣는데 사랑의 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유럽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죠. 지금 스웨덴이 이제 정상적인 바람직한 모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하선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영화 속의 인물이 실제로 본인인 것처럼 연기를 잘하신 것 같은데 본인만의 연기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제 모든 일의 원동력은 이제 육아보다 더 힘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 모든 일이 재밌고 힘들지 않고 즐거운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도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친구가 클 때까지 도대체 얼마가 될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뭐 그런 가장으로서의 무게감도 생겼고 그러니까 힐링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일은. 그래서 대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대본을 연습 중인데 굉장히 어렵다가도 재밌기도 하고 대본을 보면 볼수록 다양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좀 재밌고 알게 돼서 그냥 연습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연습만이 최고의 연기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감수현 배우랑 잠시 얘기 나눴었는데 저는 당연히 미래의 꿈이 정말 배우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딱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수현 배우 미래 자기 꿈 좀 하고 싶은 거 다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거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말하면 제 꿈은 영화 작가인데 글쓰는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 쪽의 길을 한 길로 이렇게 아역 배우들이 대부분 이제 그 명배우가 되기 위해서 꿈을 안고 가는데 감수현 배우는 저기 작가도 하고 싶고 영화 감독도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연기하는 이유도 배우들의 힘든 현실을 좀 미리 알아서 나중에 본인이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 할 때 배우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제가 연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대본을 보고 읽잖아요. 그랬을 때 이 대본은 이걸 읽었을 때 나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 이 대본은 내 스타일에 얼마나 맞는지를 봐서 이제 제가 만약에 제 꿈을 이룬다면 이렇게 이렇게 제가 봤던 대본들을 한 개 한 개 생각하면서 좋은 걸 쓸 수 있다고 책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또 상상력이 많아진다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보는 대본들은 책하고 다른 방식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본들을 계속 보면 저한테는 머릿속에서 끊임없는 상상력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런 생산력을 좀 표출하는 걸 좋아해서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한국의 조앤 롤링이 나중에 되시니까 굉장히 엄청난 재미난 글들을 많이 써서 유명한 작가도 하시고 배우도 계속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0만 갑니다. 10만의 제2의 깡 기대합니다. 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도 유괴사건 편지를 쓴 사람은 굉장한 명필이라고 했는데 보라가 오승희 언니에게 쓴 편지는 초등학생의 필체였어요.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유도하고 하신 연출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쓴 거고 보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아이한테도 보라 이거를 쓴 사람은 보라고 보라가 일을 저지르는 것을 한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3자가 보냈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조금 열어뒀죠. 그렇죠. 이 결말에 대해서도 그거를 예컨대 누가 그렇게 했나를 또 어떤 사람은 또 박하선 씨를 생각할 수도 있고 누가 또 현선 배우 같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건 일부러 의도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조금 열려있는 느낌으로 결말을 선택을 했었고 근데 어쨌든 아이한테 연기를 시킬 때는 보라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시키는 게 좋았던 거고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제3자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그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와가지고 이제 아쉽지만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일단 박하선 배우님까지 마지막 끝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영화에 이렇게 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걸음 내주셔서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드실 텐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힘들게 이 영화를 찍었고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던 지점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걸 겪고 저희 지금까지 기다려준 저희 배우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진정성 있는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좀 큰 울림을 주고 또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모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주교 행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